저는 독립을 고3 끝나고 이제 1년을 재수를 했어요. 그때 미술학원 옆에 고시원에서 처음으로 독립을 시작을 했고 네. 근데 그때는 좀 되게 힘들었던 게 제가 그 미술을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반대를 하셨거든요. 미술 하지 말라고 그냥 성적에 맞춰서 진짜. 대학교 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계속 지금까지 미술 입시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해서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아빠랑 거의 대치한 상태로 네. 고시원으로 들어가고 이제 돈도 제가 학원비랑 이제 공부하는 거랑 제가 스스로 해가지고 그때 되게 독립 1년 작은 독립이긴 하지만 그때 되게 뿌듯한 독립 시즌이었어요. 뿌듯한 시간.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는 자취랑 기숙사를 병행하면서 그런 독립 아닌 독립을 하다가 네. 이제 중국 교환학생 1년에서 또 완벽한 독립을 경험했죠. 수민이는 독립 기숙사? 여기서 꼴찌. 저는 독립이라고 해봤자 중국에 살고 이제 졸업하고 한국 처음 왔을 때 이제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냈거든요. 한 학기 조금 넘게.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냥 살면서 룸메이트랑 이렇게 같이 2인 1실을 썼거든요. 네. 좋았던 점은 이제 조금 많이 자유로웠어요. 이제 네. 학교도 근처고 편하기도 하고 이제 뭐 단점은 이제 친구랑 같이 방을 쓰다 보니까 좀 네. 좁기도 하고 서로 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은 그건 되게 일상적인 스트레스? 맞아. 맨날 봐야 하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그랬었어요. 저도 지금은 자취를 하고 있는데 독립은 아마 제가 한국에 이제 처음 왔을 때 친구랑 같이 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엄마 품을 떠나서 아빠 품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친구랑 둘이 살았어서 딱히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이지할 수도 있었고 한 1년 좀 넘게 거의 2년 동안 부모님한테 돈도 안 받고 좀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만났던 분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어서 잘 버텨낸 것 같아요. 네. 이번 3월 달부터 혼자서 드디어 저희 집이 생겨서 살게 됐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처음에 이사 끝난 날에 침대에서 막 이랬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들어오자마자 독립을 했었어요. 이렇게 집에서도 독립을 해라 해가지고 네. 중국에서는 18세면 성인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독립도 하고 기숙사를 먼저 들어갔었어요. 기숙사를 당시에는 좀 장학금도 좀 받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솔직히 뭐 밥도 기숙사에 먹고 잠도 그 월세도 낼 필요 없고 하니까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고 19도 정도 한 맞아. 24시간 18도 정도 18도 24시간 틀고 이불 덮고 있으면 뽀송하고 맞아. 겨울 이불. 맞아. 24시간 뜨거운 물도 나오고 맞아요. 네. 쓰레기 분리를 할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분리수거 안 맞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학년 되니까 자취를 했었어요. 하고 그때부터는 좀 알바도 하고 그랬었어요. 분리수거도 네. 하고 네. 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밥도 해먹고. 에어컨도 2시간 키고 2시간 키고 2시간 키고 이제 자취 몇 년 차죠? 2년 차? 2년 차. 수민이는 너는 빼고? 여기 자취 몇 년 차시죠? 자취는 3년? 합해서 3년. 저는 자취 2년 차. 저도 2년 차네요. 근데 막 꿀팁 같은 거. 꿀팁은 나만의 꿀팁 그런 거 많이. 정말 나만의 꿀팁인데. 아 진짜 나만의 꿀팁 소개해 주세요. 나만의 꿀팁은 제가 제일 잘해 먹는 요리가 김치찌개였어요. 김치찌개는 맛있어. 조리법도 쉽고 빨리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려 먹기가 가능해요. 물만 붓고 또 끓이면 약간 그쵸. 김치에 우려 나오는 맛이 되게 깊거든요. 그럼 맛이 연해지지 않아요? 아니요, 더 깊어져요. 아, 물 그래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김치랑 적절하게 맞아요. 공감하신다. 거기에 뭔가 돼지고기가 조금 들어가면 돼지고기를 볶은 다음에 맞아요. 그리고 차가울 때도 맛있고 뜨거울 때도 맛있어가지고 김치찌개를 진짜 많이 해 먹었고요. 그리고 뭐 시켜 먹을 때 피자나 치킨 이런 거 먹을 때 좀 양이 많잖아요. 네. 그럼 자취하는 친구 불러가지고 반반 내서 반반 같이 먹고 그게
그게 되게 좋았어요. 친구가 주변에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너네 집, 오늘은 내 집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에어컨도 같이 이렇게 하루 친구 집에서 자면은 에어컨 한 번만 켜고 그 정도로? 네, 약간 거의 이 정도면 같이 사는 거 아닌가요? 같이 피자 자취가 먹고 아닌 같이 것 자고. 같은데? 저희가 그 미술 대학교라서 작업을 같이 해서 이제 밤새고 같이 오면은 이제 같이 자고 같이 먹을 때도 그냥 같이 먹고 이러면서 생활비도 되게 많이 줄고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거는 거의 같이 사는 정도인 것 같은데요. 친구 저는 좀 그런 건 있어요. 여자로서 혼자 자취하면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택배 박스에 위에 송장에 뭐 개인 정보가 써 있는 거는 무조건 잘 찢어서 아니면 그거 라이터로 이렇게 하면 지지면은 다 까매져요. 그래서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버려야 되고 집 청소 같은 경우에 엄청 깨끗하실 것 공감 못 하실 것 같은데 자주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공감 못 한다. 오케이. 자주 할게요. 왜냐면 좀 특히나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주 해야 되는 게 집이 뭐 화장실이 습식이라면 곰팡이가 자주 맞아요. 생기고 건식이면 먼지가 많이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은 또 변기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잘 날 수도 있고 해서 한 적어도 2, 3일에는 한 번씩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샤워하기 전에 한 번씩 딱 하고 샤워하면 좋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좋을 수도 있겠다. 샤워하기 전에 집 청소하고 화장실 하고 이렇게 샤워하고 누우면 딱 정말 저는 그렇게 해 놓으면 일단 집안을 자주 청소하면 먼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청소할 때 시간 별로 안 걸려요. 대청소하면 막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맨날 하면은 매일 30분씩 하면은 별로 시간도 안 걸리고. 오케이. 중국에서는 좀 한국이랑 조금 다른 느낌인 게 한국에서는 취업을 해도 부모님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중국에서는 대부분 취업을 하게 된다면 자기 살던 곳과 다르게 멀리 떠나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학교도 지원을 하려면은 대부분 큰 학교를 좋은 학교, 멀리, 명문대학교 네. 가려고 하면 대부분 그때부터 도시로 독립. 가야 되니까 아예 그때부터 독립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대학생이 되면은 최대한 부모님 돈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18살이 지나면 성인으로 치거든요. 중국에서는. 그 이제 18살이면은 때마침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은 알바도 다들 찾아서 하면서 그리고 저 부모님 돈은 좀 적게 받으려고 그리고 등록금도 한국처럼 이렇게 비싸진 않아서 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여 살리기에도 좀 충분한 느낌이에요. 한국 학생들은 학비도 그렇고 이제 맞아. 생활비도 너무 물가가 비싸니까 맞아요. 혼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도 무리가 있어서 네. 부모님께 용돈 타는 게 몸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너무 좋아서 저는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생활비를 받자라는 주의가 됐어요. 맞아요. 제가 적어도 막 미국 학교에서 자라면서 그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도 미국에 있는 많은 제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막 월세, 방세를 내거든요. 그 부모님도 그걸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받고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독립이긴 했지만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주위에 도와주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너 만나기 전에 그래서 저는 막 별로 그런 느낌 없었는데 처음에 독립하면 어때요 느낌이? 저는 처음에 중국에 딱 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그게 제일 힘들었고 약간 들어왔을 때 그 집이 되게 싸한 되게 조용한 네. 느낌이 좀 되게 슬프다 약간 그래요. 익숙치 않죠. 네, 부모님 있을 때는 그래도 약간 좀 시끌벅적하거나 막 잔소리 맞아요. 같은 거나 들으면 좀 싫긴 해도 약간 사람 사는 집 같은 느낌이 네. 났는데 자취하면은 혼자 들어갔다가 혼자 나왔다가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럴 때가 조금 내가 진짜
왔구나 혼자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 이런 게 엄마가 없는 느낌이구나 그런 네. 생각. 처음 왔을 땐 친구가 없었어요. 혼자여가지고. 그래 대부분 다 이래요. 네, 맞아, 맞아요. 혼자. 보통 다 혼자 한국에 유학을 맞아. 오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신기하고 다 뭐 새롭고 하니까 괜찮은데 처음에 의학당을 다녔어요. 제가 의학당을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이 다 의학당 끝나고 다 지금 다 각자 국가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자마자 이렇게 제가 혼자 남으니까 네, 좀 그때는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만, 네 지금은 뭐 친구도 많이 생기지 네. 않았나요? 자꾸 자기 강조해. 친구들 자꾸 여기저기. 나. 그래가지고 나름 빨리 적응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수민이는 만약에 나중에 완전히 독립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저요? 네. 저 뭐 아직은 그렇게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네. 지금 아직도 이제 아빠랑 같이 살면서 용돈도 받고 있는데 이제 뭐 이제 엄마랑 이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용돈을 조금씩 줄이기로 했어요. 저도 이제 좀 경제적으로 독립심을 키워가야 하니까 그래서 뭐 부모님은 저 대학 졸업하시면 아마 독립을 시켜준다고 나가 이렇게. 네. 너 나가 이렇게. 뭔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데 뭐 밥은 확실히 자신 있어요. 제가 어디 수민이 가서 굶진 밥은 않아서. 잘해요. 뭐 계란. 아니 요리 잘해요. 머리카락. 나 이런 사람이야.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패션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과 디자인 산업의 조금 조화가 낯설었듯이 이 중국과 패션의 조화도 살짝 낯설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중국이라면 빨간색 그리고 황금색을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고 무늬도 굉장히 막 화려하고 그렇죠. 그런 거를 네.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중국 패션하면 아마 이런 부분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자 이런 생각이 각인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수수하게 옷 입는 걸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이 중국의 패션이 좀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또 패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트렌드에 민감한 편인데요. 중국인들은 어떤가요? 예전까지의 중국은 사실 패션이라는 단어와 좀 어울리지 않았죠. 이게 정말 모순되는 게 우리가 입고 있는 지금 옷들은 거의 대부분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패션 세계인의 공장이긴 했지만 세계인의 시장은 또 아니었었는데 그랬던 중국이 이제 옷을 팔기도 다 팔고 사기도 다 사는 패션의 메카로 점점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인들의 이런 관심에 힘입어서 중국의 패션 시장 규모가 2019년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급부상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중국인들의 패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생방송 플랫폼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한창 왕홍 붐 맞아요. 이렇게 붐이 불 때 네. 그때 제일 잘 나갔던 왕홍들이 뷰티, 패션 이 두 가지 카테고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 사람들이 옷에 관해서 그냥 예쁜 옷이라는 생각만 있었고 이거를 따페이, 코디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는데 네. 이 생방송 플랫폼을 시작으로 아 이렇게 코디를 해서 예쁘게 꾸며 입는 거구나 하는 개념이 생기면서부터 다양한 시도가 시도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패션 산업의 두드러지는 특징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중국 패션계의 경향을 몇 가지 짚어볼까 해요. 네. 자, 세 가지 키워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럭셔리 명품 대중화의 바람에서 실용성과 개성 중심의 소비 형태로의 변화입니다. 말 그대로 무조건 비싸고 좋은 제품보다는 내가 꼭 필요하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구매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네,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빠링허우라는 말이 있고 지오링허우라는 말이 있는데 빠링허우는 80년대 이후 태생, 지오링허우는 90년 이후 태생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세대가 빠링허우에서 지오링허우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오링허우 세대들은 뭔가 무조건 싸고 튼튼한 옷 찾기보다는 나를 위한 투자를 좀 아끼지 않는 세대로 소비 패턴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패션에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두 번째는 패션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양복 한 벌로 한철을 지내던 중국 남성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패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거죠. 네, 실제로 제 주위의 친구들만 봐도 한 20대 중반부터 친구들은 굉장히 댄디하게 오늘의 남규 씨처럼 셔츠에 바지 뭐 이렇게 조금 굉장히 네 그래요. 뭐 이렇게 댄디하게 좀 많이 입는 편이고 이제 00년생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약간 스웩 있게 힙합퍼처럼 좀 애슬레저 룩을 사랑하는 그런 좀 아이돌스러운 옷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네.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패스트 패션이 유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뭐 가성비와 맞물리는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품이나 고급 브랜드들보다는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고 또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중국에 패스트 패션이 도입된 건 2002년 유니클로가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이후에 자라, H&M, 갭, 무인양품이 빠르게 유입됐지만 이 패스트 패션이 자리 잡고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불과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해요. 네, 이러한 SPA 브랜드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요. 매장 개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뭐 MJ 스타일이나 UR 같은 중국의 자국 브랜드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명품보다는 가성비와 개성, 그리고 패션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 또 실용성을 강조한 패스트 패션의 인기, 이렇게 세 가지 변화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용성과 편리성, 거기에 건강까지 생각한 패션이 인기라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스포츠를 입는다입니다. 방금 제가 말했듯이요, 스포츠웨어를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 일상 패션으로 소화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거를 애슬레저 룩이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에이핑크의 손나은 씨가 입고 유행시킨 레깅스 룩도 그중에 하나겠고요. 네, 아무나 그렇죠. 입으면 안 되는 거던데. 네. 이 몸매에 대한 자신감이 받쳐주지 맞아요. 않으면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또 이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에 시즌 1 때 아이유 씨가 입고 나왔던 그 트레이닝복도 애슬레저 룩으로 화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인지 지금 중국에서도 이 애슬레저 룩이 굉장히 인기인데요. 중국 역시 편안한 스포츠웨어를 패션으로 입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자국의 브랜드가 인기가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안타, 리닝, 361도, 터부 이렇게 4개 업체가 시장 점유율에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업체들은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와 경쟁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단연 1등은 안타를 꼽습니다. 네, 이 안타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면 중국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보면 또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2009년부터 중국올림픽위원회 공식 스폰서를 담당하면서 선수들의 옷을 협찬해 오고 있고요. 또 2022년에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공식 스폰서로도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안타가 이 1991년에 세워진 중국 스포츠 의료 브랜드인데요. 우수한 가성비로 지금 굉장히 인기를 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타 브랜드 중에 KT 농구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뭔가 NBA 그 조말던 운동화 그런 게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또 되게 유명한 농구 선수의 이름을 따온 KT 운동화가 있는데 요즘 한국의 패션 피플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도 많이 사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안타의 전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격의 실력을 좌우하지 않는다입니다. NBA 농구 스타들을 기용하면서도 약 6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의 농구화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특히 성능 좋기로 유명한 기능성 스포츠웨어도 대부분 5만 원 미만대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이게 초반에 말씀 주셨던 중국 패션계의 흐름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 인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성비 좋은 스포츠웨어계의 패스트 패션으로 불리면서 안타의 인기는 날로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기능이 좋고 인기가 많아도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저가 이미지 이 틀에 갇힐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안타가 선택한 방법이 있다고요? 네, 바로 이 브랜드의 다각화인데요. 해외 유명 브랜드를 이용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꾀한 건데요. 2009년에는 휠라 차이나를 인수했고 2016년에는 일본 스포츠 브랜드 데상트를 그리고 그 밖에 또 우리나라의 코오롱 스포츠까지 미국의 NBA와 협업을 맺고 중국에서 판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이 나이키가 마이클 조던을 위한 운동화를 만들어서 큰 성공을 거뒀듯이 안타도 이 NBA 최고의 3점 슈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클레이 톰슨의 농구화를 만들어서요. 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또 전설적인 권투 선수 매니 파키어의 선수도 후원하면서 다양한 스타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 안타가요. 안타의 로고 방향은 조금 이제 우리가 어색하지만 인민형 나이키라고나 할까요? 네, 나이키가 이렇고 안타는 요렇거든요. 네, 중국에서는 그냥 인민 스포츠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안타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안타가 아닌 좀 홈런을 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의 패션 산업 트렌드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둘, 체면보다는 내면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속옷도 패션이라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속옷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이 언더웨어 시장의 규모가 연평균 20% 이상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패션과 건강을 중시하는 조링허 세대가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토종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이 코스모 레이디라는 기업입니다. 네. 화제가 된 이유는요. 세계 최대 란제리 브랜드인 빅토리아 시크릿의 전 CEO를 영입했기 때문이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과 빅토리아 시크릿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2017년 말에 중국 상해에서 빅토리아 시크릿의 패션쇼가 열렸는데 이게 또 아시아에서 개최된 것이 처음이라서 더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엄청난 화제성이 난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이 패션쇼는 초청장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주최 측이 보낸 초청장은 온라인에서 최고 35,000달러, 약 3,800만 원에 팔리기도 했고요. 이 가짜 표들도 인터넷상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버젓이 이렇게 팔리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왜 하필 중국이었을까요? 네, 이게 또 미주와 유럽의 란제리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가 빅토리아 시크릿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1%나 감소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이 부진의 늪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창 성장 중인 중국의 이 란제리 시장을 눈여겨봤던 겁니다. 네, 이 빅토리아 시크릿이 중국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퍼부었냐 하면요. 중국계 모델을 사상 최대인 7명이나 무대에 올렸다고 하고요. 네, 상해 패션쇼를 위해서 22억 원짜리 속옷을, 세상에 그런 게 있네요. 네, 22억 원짜리 여성 속옷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부진에 대한 해결책을 중국에서 찾은 거죠. 네, 이 정도면 굉장히 파격적인 그렇죠. 제안인 것 같은데 네. 중국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좀 속옷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 면즈를 조금 중시해서 가방을 들더라도 옷을 입더라도 로고가 이렇게 크게 박혀 있었어야 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점 이제 속옷도 하나의 자신을 이제 나타내는 아이덴티티로 표현을 하면서 속옷에까지 이르게 된 건데 특히 이제 요즘 한국 여성들도 그렇지만 뭔가 디자인뿐 아니라 조금 더 건강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속옷 브랜드를 많이 찾게 되면서 중국 여성들 또한, 조링호들 또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네. 현재 중국 내 속옷 기업은 3,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코스모 레이디 외에는 별 두각을 나타내는 브랜드는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인지도가 있는 코스모 레이디도 점유율이 4%대라고 하네요. 네, 이 때문에 중국의 속옷 시장은 개척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계 유명한 기업들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인들의 속옷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어떤 기업이 중국 시장을 잠식해 나갈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자, 중국 패션 문화와 산업은 과연 어떤 트렌드를 맞이했을까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셋. 중국의 루이비통을 꿈꾸다입니다. 뭐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 중국 패션 기업들의 노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먼저 1993년도에 설립된 루이 그룹은 세계적인 이 명품 브랜드들을 흡수를 했다고요? 네, 루이 그룹은 원래 방직 의류 기업이었다고 해요. 근데 글로벌 명품 패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 브랜드의 흡수인 건데요. 이미 산드로 그리고 마주, 발리 등 세계적인 인기 패션 명품 브랜드를 인수합병하는 것으로 통해서 흡수를 이미 좀 많이 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현재 루이 그룹이 인수한 해외 브랜드만 12개라고 하는데요. 프리미엄화,
글로벌화 그리고 브랜드화를 강조하면서 10년 내에 글로벌 패션 브랜드 탑 10에 손꼽혀 이 중국의 루이비통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루이 그룹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다라고 하기엔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의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또 한국의 유명 디자이너들을 또 많이 섭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흡수를 한 다음에 내공을 쌓아서 중국만의 독특한 좀 특색을 가진 제품들을 선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가 더 기대가 되는 그룹입니다. 네. 자, 패션계의 글로벌화를 꿈꾸는 이런 움직임 속에 두각을 나타내는 패션 디자이너가 있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바로 중국 패션 디자이너 구어페이입니다. 네, 구어페이에 대해서 페이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구어페이는 2016년 시진핑 주석과 함께 타임지에 세계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안에 들었다고 하네요. 구어페이가 이제 파리에서 패션쇼를 열었는데 그녀의 디자인은 그 평가 중에 최고의 평가가 아닐까 싶어요. 디자인이 숭고하다라는 해외 찬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또 이 구어페이가 만든 옷을 팝스타 리한나가 입으면서 정말 화제였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움직임 속에 또 젊은 중국 디자이너들의 활약도 대단하거든요. 남성복 디자이너인 펑첸왕은 런던 패션위크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문구가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박힌 이제 디자인의 옷을 선보였는데요. 되게 예쁜 레드 색깔로 이렇게 조금 바지와 또 팔토시, 고무장갑 모양의 팔토시와 또 이렇게 또 티셔츠를 함께 입었는데 왠지 요즘에 쌈디 씨가 그 옷을 입으면 너무 스웩 있고 좀 섹시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끌었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중국의 패션 시장 흐름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로 알아봤는데요. 평소 가지고 있었던 중국 패션에 대한 생각을 깨버리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중국 패션을 선입견으로만 보는 수준은 이미 뛰어넘은 것 같고요. 중국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떤 세계 패션 트렌드의 그 흐름에 어깨를 견주려는 그런 노력들이 엿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再见，拜拜。